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현대 문학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시 위주로 운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운율이 없는 글, 자, 그러니까, 자, 제가 목차 달아드렸는데, 꾸며낸 이야기, 진짜 자기의 체험을 적은 글, 자, 그리고 연극의 대본이라 볼 수 있는 희곡. 자, 이렇게 현대 산문이라고 할까요? 흩어진 글,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론적으로 일단 그 위주로 갈 부분이고요.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좀 적용해 가시면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페이지는 421쪽에 우리 출제 순위로 15위 현대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주셨나요? 자, 여러분 소설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꾸며낸 얘기죠. 근데 마구 꾸며낸 게 아니라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본떠서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이제 현실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니까 아, 과연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교훈거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과 감동, 재미 다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설의 정의를 보면 작가의 상상력, 구성력에 의해 창조해낸 가공의 허구세계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소설의 특성 넘어가서 일단 허구라는 게 꾸몄다, 비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진실성과 개연성이 허구성이랑 같이 가요. 꾸미긴 꾸미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꾸민 게 아니라 현실에 있을 법한 걸 꾸몄다는 게 개연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꾸며낸 세계를 봐서 어떤 가치가 있는데 진짜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인생의 어떤 참된 가치나 진실, 진리 이런 걸 담고 있다라고 해서 진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문성이라 함은 우리 시와 대별되게 운율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줄줄줄 이어쓴 줄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산문 보시면 되겠고 이어쓴 글인데 그 안에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을 펼쳐낸다라는 게 바로 서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서사적인 요소가 바로 특정한 배경 안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인물들끼리든 어떤 배경 속에서든 갈등을 펼쳐나가는 게 바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서사성이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문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감동을 주기 위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하위 범주입니다. 그러면 문학의 하위 범주인 소설도 당연히 예술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422쪽 넘어가서요. 자,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별은 하나 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것들이 문자적으로 이제 지식형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선택지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의 3요소는 주제, 심상, 운율 생각나시죠? 마찬가지로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모든 글의 중심 생각 주제가 있어야겠고요. 자, 소설에선 이야기를 막 짜낸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얽어가는 구성이 두 번째 주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가 작가가 글을 써내려가는 글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말로 하면 말투가 되겠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펼쳐가냐에 따라서 좀 다른 뭐 점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어떤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라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문체에 잘 드러난다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였는데 사실 구성과 이야기를 얽어낸 이 구성과 관련된 이론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인물, 사건, 배경이라 알고 있는 것은 또 따로 구성의 3요소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럼 422쪽에 있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뭐냐?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게끔 인과성이 드러나게끔 짜여진 이야기가 바로 플롯, 구성이라는 거죠. 자, 구성 단계라고 하면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데 5단계로 얘기해요. 자, 갈등 시작되지 않아요. 등장인물과 배경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용기 있고 의로운 인물인데 하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거죠. 우리 민족으로. 그럼 앞으로 저항 좀 하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갈등의 실마리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단이고요. 정말 이제 전개가 갈등, 정말 이 사람이 사건을 펼쳐 나가겠죠. 그 갈등이 고조되는 게 위기고요.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절정입니다. 자, 우리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야 사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고 등장인물끼리 막 다툼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마음 상할 때는 우리가 접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극악하게 갈등이 고조가 되면 정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올라와서 문제거리가 보여져요. 사실 이 문제거리가 보여지는 자체가 이걸 해결하면 이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절정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주제나 또는 이제 결말의 방향이 좀 제시가 되고요. 이제 결말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고 주제가 이제 암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주제가 제시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따 5단계, 이제 구성의 5단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구성 자체가 사건 인과성 있게 결합을 한 거라고 했는데 그 인과성을 좀 잘 드러내는 장치적인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복선과 암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복선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깔아주고 뒤에 결론이 이렇게 깔아준 대로 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조직이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효석의 매미꽃 풀무렵이 나왔습니다. 초반부에 이제 장돌뱅이로 장사를 하고 있는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왼손잡이로 나귀를 부리고 있거든요. 원손잡이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동행하던 젊은이를 만나요. 자, 남자고요. 뭐라고 하죠? 인생의 중년을 살고 있는 남자고요. 이 동이라는 이제 또 젊은이를 만나게 돼서 동석을 하는데 과거 내막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허생원은 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등등. 근데 과거에 첫사랑이 딱 하나 있는데 뭔가 그 첫사랑의 얘기와 이 동이라는 녀석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결말에서 결정적으로 이 동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게 밝혀져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암시가 되거든요. 물론 왼손잡이가 유전된다 이런 거 과학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앞에서 아빠가 왼손잡이, 아들의 근거가 왼손잡이, 결정적인 근거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에 결론 확실하게 깔아줄 때 요거를 복선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암시는 이제 방향성 정도만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운수 좋은 날이 나왔는데 운수 좋은 날 시작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걸로 시작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 왠지 배경 분위기가 좋지 않네. 그래서 결말까지도 비극적으로, 제목은 운수가 좋은데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성의 유형을 넘어갈 건데요.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묶어주시고요. 단일 구성이다, 복합 구성이다 라는 거는 주요한 사건이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보시면 되겠고요. 평면 구성이다, 입체식 구성이다 이 단어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를 펼쳐갈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면 평면식 구성이고요. 자, 오늘 얘기하다가 어제 갔다가 오늘 갔다 또 내일 가죠. 자, 이렇게 시간의 뒤바뀜의 구조가 있을 때 입체식 구성이다, 역순행식 구성이다. 자, 평면식 구성은 순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액자식 구성은요, 이야기 틀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액자처럼 틀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또 안속에 사진 보관하는 것처럼 안속의 이야기, 겉에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 가지 소설이 있겠지만 제가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할머니가 등장을 하죠, 처음에. 자, 할머니가 등장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을 보고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할머니의 과거로 띠리리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막에 막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고 우여곡절을 긋다가 다시 할머니가 되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할머니로서의 삶이 아니라 과거 내막의 젊은 시절에 그 이야기가 그 소설의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 틀의 이야기와 또 안속에 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조를 입체식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볼게요. 서울시 유형 정도에서나 지식형으로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요. 독립적인 이야기인데 주제가 전체 큰 맥락은 같아요. 한 권의 소설책으로 묶여 있는데 같은 작가의 글이죠. 독립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고 사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에 첫 번째는 주인공이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또 주변 인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연관성은 없어요.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로 존재하면서도 전체 어떤 주제적 틀을 갖고 있을 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 한다. 우리 흔히 단편 소설집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 작가의 이야기가 단편 말 그대로 짧은 소설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의 3요소 중에서 주제, 구성, 문체, 구성과 관련된 게 많다고 했고요. 자, 구성과 관련된 구성의 3요소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구성 일단 여기까지 했고 문체가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펼쳐 나갈 때 글을 펼쳐 나가는 방법이 서술, 대화, 묘사예요. 서술은 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세 글자로 서술자라고 할 건데요. 그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착하다, 나쁘다, 사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서술이고요. 자, 묘사는 책을 펼쳐보면 눈에 보이듯이 글로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묘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말 그대로 큰 따옴표 찍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개가 빠른 부분은 아무래도
줄줄줄 다 설명한 서술이 되겠고요. 묘사나 대화를 제시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사건 전개의 속도감 늦지만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소설의 3요소 중에서 구성과 관련되게 많다고 했는데 구성의 단계나 구성을 좀 긴밀하게 하는 기법들을 먼저 봤다면 구성의 3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물, 사건, 배경 요것들이 짜여져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인물 유형을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묻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라는 거는 소설 전개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일관되게 나타나면 평면적 인물이에요. 근데 일관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힘든 사건을 겪고 나서 뭐 착한 인물이었는데 나쁘게 막 바뀌었어요.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묻겠습니다. 전형적인 인물이 있고 개성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에서는 대부분 각각의 캐릭터를 부여하죠.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런데 고전소설에서 좀 대부분 또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에 부합하는 그 틀이 바로 전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 틀에 맞는 성격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타냈을 때 정형. 예를 들어 임금이면 뭔가 근엄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임금이 등장한다면 전형적인 인물이고 어떤 임금인데 그렇지 않고 막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이런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전형에서 벗어난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성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과 비읍을 또 묶어주시면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나왔는데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사건을 펼쳐가는 주인공이 대부분이죠.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을 넣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인공이 모든 뜻을 그냥 쉽게만 펼쳐내면 소설이 재미가 없겠죠. 그 행위에 대해서 좀 반대 걸어주고 실언이 있게끔 하는 그와 적대적인 인물을 가진 관계를 반동인물이라 한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성의 3요소 중에서 인물 보고 있고요. 자, 424쪽 넘어가서 자, 인물과 관련된 이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인물의 제시 방법이에요. 자, 어떤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야 사실 사건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죠. 자, 일단 별 하나 계속 지금 달고 가고 있고요.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등장인물이 착하면 이야기를 펼쳐나가다가 흥부는 착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간접 제시는 흥부는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흥부는 뭐 예를 들어 형도 잘 돕고 형이 뭐라고 해도 대거리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런 행위나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니까 착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둘러서 성격을 표현해 줄 때, 말과 행동을 제시해서 성격을 표현할 때 간접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개념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사건이 먼저 나왔지만 우리 구성의 3요소 중에서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이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425쪽의 맨 마지막 배경 먼저 봤고요. 자,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배경에서 등장하니까 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건을 가장 마지막으로 봤는데 어쨌든 인물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온갖 일이다라고 돼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전제돼 있어서 이 갈등의 유형을 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자, 갈등이라고 하면 칡갈자랑 등나무 등자 써서 뭔가 막 꼬여 있어요. 등장인물의 내면이 꼬여 있든 그런 외부적인 요소와 이렇게 막 부딪히는지 간에 꼬여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걸 풀어가는 게 이제 소설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누고 있죠.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등장인물 혼자. 그럴 때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 그 외부적인 요소랑 갈등을 하고 있으면 외적 갈등입니다. 자, 외적 갈등의 요소에 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외적 갈등에는 반드시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부딪히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이 부딪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간 대 인간이 부딪히지만 그 인간 대 인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가 어떤 특정한 사회적 구조나 뭐 또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 가로막고 있거나 또는 운명적인 요소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갈등 말고 개인의 외부적인 요소가 사회, 운명, 자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외적 갈등 중에서 인간과
어떤 특정한 부조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갈등하는 외적 갈등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보니까 주요 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랑 손님이 사랑방에 거처하는 손님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어머니는 여자죠. 자, 여기서는 소설에서 어린 여자애가 나라고 이렇게 지칭되면서, 여기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랑방에 있는 아저씨와 자기 어머니를 눈으로 보고 얘기를 막 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린 나는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 어머니 굉장히 젊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이제 사실은 같은 옛날 가옥 구조는 그렇잖아요. 한 실내가 아니라 이렇게 마당 건너서 다른 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랑방에 거처하면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사실 둘이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어찌 보면 그쵸. 뭐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는 건데 옛날 그 1930년대쯤에 그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여자의 재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이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과정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서로 고백을 하고 고백을 거절하는 이런 갈등이 나오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어떤 사회적 요소 때문에 여자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의 갈등으로도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운명과 자연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소재고요. 자, 구성의 3요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고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다. 이거 틀 잡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소설과 관련된 주요 개념 마지막이고요. 자, 여러분 시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점이라 함은 제가 우리 시할 때 말씀드렸던 게 시인이랑 시에서 말하는 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소설에서 작가라고 표현할게요. 소설을 쓴 사람이 작가죠. 그 작가와 소설 속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서술자, 이야기를 펼쳐주는 사람이라고 서술자라고 하는데 작가와 서술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만 작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자, 어째 꾸며낸 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데 이 서술자가 그럼 소설 속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자리, 바라보는 그 지점이 바로 시점입니다. 자, 시점에 따라서도 얘기가 전달되는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점의 유형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점 부분은요,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문학 속의 작품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 자, 1번 애가 있고 2번 애가 있는데 1번 애가 나라고 자기를 지칭을 하면서 자기 얘기 위주로 막 하는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긴 하지만 그 말은 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자기 얘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작품 속에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본인 얘기 위주로만 하면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본인이 주인공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펼쳐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요. 1번 애가 나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데 본인의 내면이나 본인 얘기보다는 이 2번 아이를 뚫어져라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얘가 무슨 말했다, 어디 갔다, 난 쫓아갔다, 얘가 이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한다면 작품 속에 등장하니까 서술자가 나라고 지칭되기 때문에 1인칭은 동일한데 본인 1인칭이 아니라 관찰자의 자리에 놓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시점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이야기하는 사람 나오면 1인칭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설을 읽으면요, 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고 그는 또는 뭐 철수는 어떻게 했다, 뭐 영희는 어떻게 했다, 뭐 내면이 어떠했다, 이 사람 이런 삶을 살았다 등등등 나란 말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녀 이런 게 다 3인칭으로 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서술자가 바라보는 그 위치가, 자, 여러분 이거 눈인 거 아시겠죠? 그 눈이 작품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 등장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3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인칭일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면까지 모두 알아요. 이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맛까지 다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모두 안다라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명칭이 안 적혀 있고 이제 작가 시점이라 좀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눈이 등장인물을 표현을 해줄 때 아까 1인칭 관찰자처럼 내면 묘사는 안 해줘요.
그냥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위나 대화 정도 옮겨주고 그냥 추측 정도. 자,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전달할 때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면 독자 입장에서 주인공이 직접 우리한테 막 말을 걸어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대부분 주인공을 따라가야 소설의 사건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을 잘 전달을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들은 있고요. 자,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독자한테 이제 1인칭 관찰자가 바로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뭐라고 하죠? 그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뭐 얘랑 동일할 수 있지만 주인공의 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몰라요.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된 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상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어찌 보면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해석이 된다면 상상하면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적 시점 넘어갈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만 막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다른 주변 인물들은 주인공도 관찰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지적은 등장인물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찰자랑 다르게 좀 상상한다거나 이런 즐거움에 이런 것들은 좀 놓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426쪽에 이 표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세로로 썼는데 가로로 적혀 있죠. 자,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27쪽에 소설의 시점, 소설의 거리라고 해서 이건 참고로 정말 볼게요. 소설에서 서술자, 얘기해준 사람과 소설 속에 등장한 등장인물, 그리고 독자까지의 관계를 상정해서 그 뭐 친밀도, 심리적 거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란 전지적 작가를 묶어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은 가깝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 거냐면 전지적 작가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알잖아요. 1인칭 주인공도 주인공 자체 본인의 내면을 잘 알죠. 그래서 가깝다는 거고요. 등장인물과 독자를 생각해보면 등장인물의 내면, 자, 등장인물의 독자를 보시면 전지적 작가는 멀고 1인칭 주인공 가깝다. 제가 조금 구분해놨는데, 등장인물한테 직접 들으면 독자랑 가까워지는 거고요. 다른 서술자가 전달해주고 있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은 멀다고 돼 있고, 1인칭 주인공은 등장인물인 나가 독자한테 말 걸고 있으니까 가깝다는 표현이 가능하죠. 자, 동그라미 3번. 독자와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인칭 주인공이든 전지적이든 서술자가 전달해주니까 서술자한테 듣기 때문에 이제 독자랑은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인칭 관찰자랑 3인칭 관찰자가 묶여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아까의 상황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술자와 등장인물은 사실 서술자가 내면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등장인물과 독자는 반대로 서술자가 다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등장인물에 다가가서 독자가 생각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등장인물과 서술자와 매개로 만나는 부분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독자와 서술자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서술자가 모두 알고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27쪽 암기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소설의 이론적인 개념을 할 때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 자, 소설의 시점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페이지 428쪽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소설의 소통 구조에 따른 4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거 별 달고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7번은 소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작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독자 입장에서 그 문학작품을 감상한다, 비평한다, 해석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접근 방법 4가지입니다. 자, 4가지이지만 크게는 2가지이고요. 그 2가지 중에서 또 3가지로, 이게 말 이상하네요. 2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개념에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저도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 문학작품이 가운데 있다고 볼게요. 자, 우리는 대부분 독자 입장에서 작품의 내용을 보죠. 등장인물 A가 어떻게 했다, B가 어떻게 했다, 아, 이런 결말이 났으니까 주제가 뭐겠거니 라고 작품 자체만 보고 우리는 이제 뭐 내용을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작품 안 속에 있는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했다, 비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다라고 보고요. 내재적, 자, 하나만 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다라고 절대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 작품만 보고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은 누가 지었을까? 자, 앞전 시간이긴 했지만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런 거 생각하면 한용운이라는 그 시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 작가의 어떤 뭐 생애나 이런 것과 관련지어 작품을 다르게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하는 거죠. 자, 요럴 때는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표현론적 관점에서 감상한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작품을 보면서 작가도 떠올릴 수 있지만 작가가 어떤 현실을 본다는 거지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그 현실, 이 작품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어떤 모습이 보여 이런 식으로 관련지어서 구체화시켜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현실이 어떻게 작품으로 반영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 읽어낸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작품을 둘러싼 마지막 요소입니다. 독자인데요. 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독자마다 예를 들어 재밌거나 감동되는 그 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랑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이 되었다, 나는 뭐가 재밌었다 등등 작품의 내용을 독자의 어떤 경험과 가치관과 관련지어서 감상을 할 때 작품이 독자한테 쓸모가 있죠.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한다. 또는 독자가 받아들인 입장이니까 수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4가지라고 했고 크게 2가지라고 했죠. 1차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작품 자체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확장 해석을 해본다면 작품의 외부적인 요소랑 관련지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크게 내재론 또는 내재적 관점이 있고요. 외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 이 번호는 사실 상관없어요. 3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문학작품 전체 감상하는 방법 틀이라서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나온 김에 제가 페이지를 조금 건너뛰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가요. 32위예요. 32위가 이제 우리 책에서 따로 목차가 또 따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제 213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펼쳐주시고요. 문제의 발문을 보시면 1번처럼 이렇게 나와요. 다음 작품의 감상 방법이 다른, 관점이 다른 것은 또는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고 이건 관점 문제예요. 위의 내용이 맞다 틀렸다 라기보다는 선택지를 보고 관점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 판단하는 예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13쪽이 아니라 615쪽 펼칠게요. 문제는 615쪽에 있습니다. 1번 문제고요. 선택지 1번이에요. 시인의 의지적인 삶이 곳곳에 느껴져. 시인의 의지적인 삶이 이 시를 보니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시인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선택지, 눈과 기침하는 행에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어. 눈, 기침하는 행이 시에 나타난 시어들이거든요.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걸 어떤 것과 또 결합되지 않고 시에 쓰인 그 자체의 뭐 운율적인 요소나 시어나 그 자체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재적인 관점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선택지,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고 같다는 건 독자의 마음이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선택지,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인식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다. 이 작품은 4.19 혁명 이후에 나온 거다. 반영론이죠. 자, 그래서 발문을 보시고 이렇게 관점을 묻는 문제는 위의 시를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고 관점을 같은 거 또는 다른 거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문제, 관점 문제는 선택지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예시로 이제 화면을 살짝 넘어갔던 거고요. 자, 다시 현대소설 넘어와서 자, 현대소설의 개념 좀 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봤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430쪽 갈게요. 자, 430쪽 가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시점에 대한 문제를 풀었잖아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또 단독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을 보시면요.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을 보고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다른 뭐 내용 구체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서술해 놓고 있는가,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하니까 1인칭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인물을 관찰한다고 하니까 일단 관찰자 시점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내면 말고는 다른 인물을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3번.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돼요. 라고 하니까 3인칭 관찰자고요. 4번 선택지는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1인칭도 나왔다가 3인칭도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건 또 어떤 예시가 될까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출전은 염상섭의 만세전 중에서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 본문 보고 배경식 약간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 부분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 3인칭이죠. 3인칭인가 일단 생각은 해봤고요.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대화를 제시하는 게 또 인물의 성격 제시한다면 간접 제시라 보시면 돼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 입을 열었다. 자, 시골자 체크할게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뭘요? 어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해도 요번은 쏜순한 데가 가는 곳마다 순사의 헌명인데 일제강점기라는 거 단어 보니까 아시겠죠? 그걸 보면 데려오치상이 참 손하게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인 모양이야. 누구를 칭송하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이 되죠. 자, 매우 강력한 모양이다. 자, 이렇게 서술해준 사람 강력한 모양이다라고 뭔가 추측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걸 보여주고, 중략 윗부분을 보니까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이 대화를 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이 대화 자체의 평가를 했어요. 중략 윗부분, 뒤에 부분을 보니까 나에다가 딱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요. 자, 이 말은 3인칭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났으면 1인칭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1인칭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대화를 들어보면 도둑놈 같은 불황배에 요게 이제 술증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자신의 내면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거 1인칭인데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관찰해주고 있고요. 뒷부분은 그 1인칭 나의 내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찰자 시점도 본인의 내면 얘기할 수 있고, 주인공 시점은 또 주인공이니까 자기 내면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1인칭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지금 서술자가 교체되는 부분은 있나요? 4번 선택지처럼? 아니죠.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라고 얘기하는 거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자, 1인칭을 생각하면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면서 표독한 위인이 하는 수작이다. 또는 이 사람들 때문에 후반부에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갔구나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염상섭의 만세전은 전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인칭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나가 3.1 만세운동 전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식인으로서 뭔가 별 의식이 없어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조선에서 겪는 이제 자기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 조선인이라는 하나만으로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차별을 직접 자기가 본인이 받아보니까 이 지식인으로서 눈이 트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는 과정들이 나왔던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시점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소설의 문제가, 자, 434쪽 한번 또 펼쳐볼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저랑 같이 풀지는 않을 건데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434쪽의 8번. 자, 다음 중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 시할 때도 좀 비슷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 지문 자체는, 문학 지문 자체는요, 문학의 이론을 덧입혀서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하는 거지, 변별해야 되지만, 비문학을 읽듯이 그 지문의 내용을 판단하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풀어주는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 좀 이론적인 걸 선행을 하고, 이제 글을 읽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본문의 기억에서 리을이 흩어져 있고, 선택지가 각 부분에 대한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단마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문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페이지 다시 앞으로 와서 433쪽입니다. 자, 433쪽에 7번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 시에서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번 같은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오지 않는 서울시용 문제입니다. 예,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올해 차에 2016년이라고 돼 있죠. 올해 차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현대 문학의 흐름을 이제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7번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해설을 보시고 아, 이렇게 우리 문학들이 이제 고전 말고 현대에도 개화기 이후부터의 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할 거거든요. 연대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라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꼼꼼하게 너무 암긴다 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7번을 일단 살펴보면요. 자, 지금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음이 첫 번째인데요. 이인직의 혈운의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 그동안의 고전소설이 아니라 신소설이라고 새로운 소설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1910년대 소설이 바로 미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흐름이 니은인데요. 이강수의 무정 이런 것들이 세간의 하자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최초의 근대, 현대와 가까운 소설, 근대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이강수의 무정이 이제 1917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1910년대 이야기. 근데 이제 미음이 먼저고 17년이니까 이제 니은이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디귿인데요. 창조, 폐허 이런 동인지, 자, 문학인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은 문학 잡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문들이 발행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실패했지만 문화 통치 기간이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쵸. 자, 그 기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문학 활동을 열어준 기간이라서 20년대 문학 창작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억이에요. 3대 흑, 태평천하 이런 것들이 장편 소설인데요. 장편. 그러니까 좀 길게 쓸 역량들이 이제 축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소설이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을입니다. 자, 인분평론 문장 등과 같은 문학 잡지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발행이 어려워지는 시대. 1940년대가 이제 일제강점기 말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40년대 해방 전까지 쓸 수 없는 절필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도 참고해서 굵직굵직하게 10년대다, 20년대다, 30년대다, 40년대다 이렇게 좀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우리 책에는 이제 따로 챕터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요. 수필. 자, 현대문학이라고 하면 수필도 꼭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독해 주제 찾기 지문이나 이렇게 좀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수필에 대한 게 특별히 막 이론적인 개념이 있는 거는 네, 있다면 자,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문학의 갈래를요. 예, 먼저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아까 시, 소설 살펴봤죠. 자,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서정갈래다. 마음을 풀어내는 갈래라고 해서 서정갈래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갈래라고 해서 서사갈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서술자 없이 대본으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산문을 희곡, 그러니까 극갈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풀어내는 글, 교술갈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소설이어서 수필을 보는 이유는 둘 다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필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고 싶은 글이고요. 소설은 있음직한 일을 꾸며내고 그 안에 진실을 담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야기라는 점에선 통하지만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수필에서 나오는 서술자는 반드시 당연히 그쵸. 작가 본인의 체험이라는 거 허구가 아니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필의 성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수필 자체가 손에다가 부필자예요. 붓을 들고 가는 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담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써도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다라는 게 뭐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구성 단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신변 잡기죠. 이 말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좀 남기고 싶은 글들 있죠. 교훈과 감동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다. 소재가 다양하다는 거고요. 비전문적.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쓰는 일기 이런 것들도 수필에 해당될 수 있죠. 비전문적이다. 고백적. 다른 모든 글들 중에서 작가의 경험치,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백이기도 하고 작가의 개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 누군가는 예를 들어 길가에 막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고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이제 개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필의 지문
지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하나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문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지문을 좀 줄이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수필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발문을 물었어요. 독특하게도 수필이 여러 가지 체험을 쓸 수 있는데 이 수필은 수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수필입니다. 자, 볼게요. 본문 바로 보지 마시고요. 비문학 독해하듯이 푸시면 된다고 했죠.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수필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하는 선택지를 훑어보시고 지문에서 찾으면서 읽어야겠죠. 수필은 제재가 다양하다. 해악과 비판이 나왔다. 형식이 없다. 개성이 드러난다. 자, 제가 아까 수필의 특징 정리하면서 얘는 정리를 안 하긴 했는데요. 모든 수필이 웃음 유발하고 비판 정신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필의 각각의 체험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세부 내용 일치 문제처럼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비문학 독해로 보면요. 자, 그럼 지문을 보니까요. 수필은 자연적이래요. 난이고 학이다, 청초하다, 여인이다. 자, 의인도 나왔고 은유도 나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막 얘기하죠.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고요한 길이고 가로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 됐네요. 자, 이거는 수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지 아까 선택지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니까요. 수필의 재료는 생활의 경험, 관찰 또는 사회현상 뭐든 다 좋대요. 수필의 재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 이 재료 얘기하는 부분이 선택지로 보면 제재죠.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1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그 자체가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심정, 독특한 개성이래요. 4번 선택지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의 입에서 애기 고치를 만드듯이 써지는 거래요. 그냥 고치 만드듯이 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플롯이나 클라이맥스 필요하지 않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된다. 이 부분이 전체가 바로 다 별 형식이 없다라는 3번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독해할 때 이런 것 좀 체크하셔야겠죠. 차를 마시는 것 같은 이 문학은 차가 꽃다운 향기를 갖지 아니할 때는 수돗물과 같은 무미한 것이 되는 것처럼 형식이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난잡하면 안 된다. 그 안에 꽃다운 방향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 선택지에 대응되는 건 아니었고요. 2번처럼 웃음 유발, 비판 정신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2번으로 이렇게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수필의 문제로 나오는 게 또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희곡, 극갈래에 해당하는 희곡. 사실 이제 연극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하고요. 자, 무대 위에서 직접 공연해줘야 되죠. 관객을 앞에 놓고요. 촬영을 전제로 해서 연기를 전달해주는 거는 우리 시나리오의 대본을 같이 묶어서도 사실은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으로는 631쪽 제34위를 보도록 할게요. 자, 631쪽 한번 펼쳐주시고요. 좀 뒷부분이지만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접근한 측면에서 같이 묶었습니다. 자, 그럼 희곡의 개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을 상대로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인생의 진실을 현재화해서, 그렇죠. 지금 내 눈앞에서 공연을 보여주니까 대표적으로 현재화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대본이에요. 연극이 바로 그 공연이고요. 그 공연을 위해서 글로 써놓은 대본이 바로 희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곡의 전제가 무대 상연이다. 무대에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연이요. 영화는 상영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스크린에 쏴서 비춰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사.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대사를 보고 사실 우리 소설처럼 서술자가 있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줄줄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갈등이나 주제의식들을 좀 읽어 가셔야겠고요. 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화된 문학이다. 자, 소설과 공통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어야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32쪽 넘어가서요. 자, 그럼 소설의 3요소가 이제 주제 구성 문체고 주제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곡의 구성 보겠습니다. 내적인 요소로는 해설, 대사, 지시문. 네, 이거 많이 들으셨죠. 해설 부분을 이제 딱 대본 펼쳐 보시면 등장인물이 누구다. 그러고 이제 희곡이 시작되는 거, 연극이 시작되는 그 표시가 막이 오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거기까지 설명이 해설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등장인물 누가 나왔다, 들어갔다 또는 등장인물 대사 옆에 소가로 이렇게 해놓고 뭐 멈칫한 표정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이 지시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문에도 뭐 무대 상태를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고 등장인물의 행동 이런 것들을 표정 이런 걸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대사 중에서도 3가지가 있어요.
자, 대사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의 이제 희곡에서는 등장인물의 대화겠죠. 그러고 혼자 하는 말이 두 가지인데요. 독백과 방백입니다. 독백은 말 그대로 배고파 이런 식으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말일 수 있겠고, 방백은 어쩔 수 없이 서술자가 있으면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전달할 수 있겠지만 희곡에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관객한테 표현은 해줘야겠는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에게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죠. 요 대사는 마음속 대사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무대가 연출이 된다면 등장인물 혼자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다던가 이러면서 대화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만약 옆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옆 사람 아무 반응 없이 자기 할 거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면의 대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사가 바로 방백입니다. 자, 그럼 소가로 이번에 외적 구서라고 나왔는데요. 외적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이제 그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이 좀 더 큰 단위고요. 이제 연극 보면 커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 부분이고요. 장은 이렇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불 조명이 딱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단위. 그래서 여러 개의 장이 모여서 막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막 단위로 막이 여러 개면 장막극, 막이 하나로 구성되면 단막극, 이렇게 연극의 종류, 희곡의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소가로 3번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요. 소설과 또 비교를 할게. 소설의 구성 5단계랑 동일하면서도 달라요. 소설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절정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있었는데, 희곡에서는 그 위기가 빠지고 바로 전개에서 절정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대단원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결말이 아니라 대단원 전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 하강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다른 구성 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633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희곡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희곡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실려 있죠. 자, 638쪽입니다. 1번이에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만 봤을 때는 이거 비문학 독해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문이 줄줄줄 나와 있고 제목 출처가 달려 있으면 그거 문학 작품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실 시도 시를 읽지 않으면 시인 줄 알아요. 대부분 행과 연 구분이 돼 있잖아요. 희곡도 읽지 않아도 이게 대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줄줄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 했다 땡땡 이렇게 쌍점 표시돼 있고 대화가 나오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되었던 이 문제를 보니까 칠수라고 했고 칠수 혼자 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혼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는 나온 건데, 희곡은 그냥 소설을 읽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또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지문이 바로 희곡 지문인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한 사람의 대사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선택지를 보고, 자, 발문이 이러면 사실은 내용 일치, 세부 내용 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지, 2번 칠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대는 검소한 사람인지, 3번은 다른 사람의 예시를 들고 있는지, 4번은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지. 자, 이거는 사실 좀 말하기, 내용 전개 방식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 보셔도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껌껌 모아서 재벌되냐? 그래, 매달 5만 원씩 넣고 적금 몇만 원씩 갯돈 붓고 해서 저녁 라면 먹고 숙지실에 뭉개면 너 초점 맞춰야겠죠. 말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봐라고 선택지 나왔으니까 환갑 때쯤에 돈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근데 너 틀렸다. 집 못 마련해. 너 서울역 아저씨 알지?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선택지 지울게요. 너라고 나는 이 너는 계속 돈 모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줄 알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역 앞에 있는 가스를 한기통 해주던 아저씨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를 얘기를 가지고 오네요. 별명이 소였대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대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간경화래요. 중증이래요. 그동안 번 돈 병원비로 다 날려야 된대요. 그래서 빗장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때만 기다린다. 밑에 두 번째 줄, 그 아저씨가 세상을 미련하게 살았대.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일해서 그 돈으로 다시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마음 아픈 대사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보니까, 칠수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비유하고, 그 표현하고 있죠. 사실 아저씨 별명이 소야라는 소 자체는 사실 비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의견에 대한 나름의 근거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한 거지 비유 자체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어색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 분명하게 나왔고요. 4번처럼, 야, 너 돈 모을 줄 알지? 못해! 라고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희곡의 대본이 나와도 여러분 좀 길어진다면 등장인물 여러 명이 나왔을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설이라 하더라도 대화가 나왔을 땐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실 좀 개괄적으로 이제 현대 산문 전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